이제 문해력 키우기인데요. 이 문해력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린 이 문해력이 없으면 참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TV나 라디오나 뭐 만난 사람이나 또는 사용 설명서나 뭐 휴대폰 뭐 이거 하는 거나 다 이게 문해력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도 문해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셜라이징을 잘하는 것도 잘하는 사람은 문해력이 좀 발달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러기 전에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그럴 때 보면 늘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교수의 수업 방식은 학생의 습관을 만든다. 아, 그래서 열심히 과제를 내주냐,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가야 학생들이 사고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수업 과정들을 잘 설계해야만 학생들하고 잘 호흡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좀 더 사고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부모의 생활 방식은 아이의 습관을 만든다. 뭐 이건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다 나온 이야기죠. 근데 굳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근데 습관하면 우리가 몸에 배인 습관이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행동의 습관,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또는 뭐 그가 뭐 학교 갔다 와서 바로 숙제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차원의 그것도 습관이고요. 그런 것도 습관인데 몸에 배인 습관도 습관이고요. 특히 저는 사고도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고도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저는 이제 철학하는 사람이니까 옛날 사람들의 그걸 빗대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디까지 말했냐면 결국 우리가 나는 사고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결국 습관의 부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의 습관은 부산물, 행동 습관의 부산물. 그러니까 나라는 예를 들면 이영준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 됨됨이를 봐라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 습관을 잘 안 볼 수도 있어. 근데 습관이 곧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사람의 덕도 습관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습관은 어린 새가 막 태어나서 왜 줄탁동시라고 들어보셨어요? 줄탁동시. 그게 뭐냐면 아래에서 새가 이제 막 부화하려고 해요. 이제 준비됐어. 이제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됐어. 그러면 새 알이 갑자기 깨지는 게 아니라 새가 톡톡 자기 그 아주 연한 부리가 살살살살 거기가 간지러지면서 톡톡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우리는 새알이 굉장히 껍질이 연약한 것 같지만 새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깰 수가 없어요. 톡톡 건드렸을 때 부모가 그 신호를 알고 부모가 그 강력한 부리로 톡톡 그 자리를 이렇게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신호를 톡톡 그 연한 입으로 톡톡 하면 엄마가 여태까지 살아온 강한 방식으로 그걸 톡톡 깨줘요. 그러면 그때 그 틈을 비집고 그러니까 새가 나온다는 거죠. 그걸 줄탁통신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우리한테 톡톡 보내는 신호를 잘 감지해서 그걸 가지고 엄마가 그 아이를 잘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그 줄탁동시인데요. 그것이 바로 습관이에요. 아이가 어떤 걸 톡톡 신호를 보냈을 때 엄마가 그 신호에 대해서 잘 반응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새가 열심히 날개짓을 하는데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안 되죠. 열심히 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떨어져 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새가 튼튼해졌을 때까지 우리는 도와주는 것. 그걸 습관을 부모가 길러주는 거죠. 근데 아까 사고의 습관이라는 거 좀 무섭다고 했잖아요. 사고도 보세요. 이건 웃기려고 하는 말이지만 한번 보세요. 같은 방을 두고요. 아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집, 자기 방은 이렇게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 호텔 방처럼 아주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엄마의 관점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다.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아이 방을 묘사하는 거죠. 엄마는 그렇게 특화되어 있어요.
자, 지금 사고에 대한 이야기, 사고의 습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가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은 뭘로 보이나? 사고의 정향을 볼 수 있는데요. 어머니들 한번 보세요. 이게 뭘로 보이세요? 어떤 사람은 새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오리로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철학자죠. 비트겐슈 현대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거 옥토키라고 말해요. 오리와 토끼 사이에. 근데 철학은 이 사람이 말하는 하는 건 뭐냐면 철학은 이게 오리인지 토끼인지 분명히 갈라내는 비판적 사고력, 이성의 판단 이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대충 보고 그건 토끼야. 그건 오리야.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 해야 될 일은 그것이 진상이 무엇인지를 잘 가려내는 것. 이것이 목살인지 이게 무슨 살인지 이게 잘 가려내듯이 우리가 이거를 판단할 줄 아는 것까지도 우리는 이제 철학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철학은 그것을 사고력을 키워주는 일이고 그래서 사고의 한쪽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사회가 자꾸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그것을 판단한 대로 자기가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 능력인 거죠. 성격은 뭐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력 또는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가 성격을 이루는 거예요. 성격은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하는 거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성격은 어느 범위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져요. 내가 똑같은 일을 처했을 때, 첫 번째 당했을 때도 그런 일을 하는데 두 번째도 대체적으로 그러려고 하는 거가 저의 성격이에요. 성격은 습관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질은 뭐냐? 기질은 유전적 기질이에요. 부모가 나한테 물려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빠를 똑 닮았어 하는 것들은 기질적인 면을 닮은 거고요. 그 기질이 부모의 환경, 나의 어떤 문식 태도, 또는 삶의 부모가 맨날 하는 말 이런 걸 통해서 성격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까지 성격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고 해요. 완성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초등 저학년인 부모님들은 기회예요. 아주 기회예요. 잘 생각을 하시면,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은 아직 뭐 기회가 없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초등 저학년부터 하면 더 좋겠죠. 오히려 더 어리면 더 좋겠죠.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우리 사고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고는 습관인데 이 사고력을 발전시키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TV를 봐야 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했었죠.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이 TV를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 실은 제 남편이 프로듀서예요. 방송국. 그런데 저희 집에는 저희 집 텔레비전은 있어요. 손님용으로 있는데 그 앞에 No TV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예 못 보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 되도록이면 그걸 잘 안 보여주려고 해요. 왜냐면 TV는 번쩍번쩍거리는 요소들도 많고 재밌는 것들도 많아서 우리의 그 신경물질을 자꾸자꾸 거기에 빡 뺏기게 만들고. 근데 신경물질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 도파민이 너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즐겁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그 사고력이나 집중력 이런 것들을 자꾸 약간의 그 마모시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적어도 문제, 너무 적으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너무 많으면 주의 집중력이 흐트러져가지고 자꾸자꾸 막 엉덩이 들썩들썩 뭐 세상의 모든 안테나를 다 키우고 있어서 공부할 때 자꾸 참견을 해요. 그거 내가 알아. 엄마 뭐 줘? 엄마 화장실 가려고. 자꾸자꾸 이러는 거든. 이제 기질적으로 좀 그런 친구들이 있지만 이게 자꾸자꾸 굳어지면 일종의 자기 습관처럼 되어지기도 해요. 도파민의 좋은 점은 새롭고 낯선 것에 막 도전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요. 이 도전하려는 것들을 꺾을 수는 없잖아요.
그 장려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되면은 세- 온갖 것에 그 주의 집중력을 흐트러 놓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휴대전화 요즘 많아요. 또는 아이패드 같은 것들에 그 쇼츠나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눈을 막, 그리고 궁금해요. 거기에 있는 문구들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심지어 엄마들이 여행 가자 그러면 안 가고 집에 있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요즘은 주의력 결핍증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걱정하세요. 저는 이제 철학 상담을 했기 때문에 상담도 하거든요. 근데 상담을 하면 아이들이 만나면 상담하러 저랑 얘기할 때도 휴대폰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휴대폰을 뺏지는 않지만 저랑 얘기할 동안은 이렇게 잠시 옆에 둘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두어주는데 그것도 불안해해요, 아이들은. 왜냐면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도파민을 계속 하면서 지금 너 즐거운 걸 너는 안 영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시간은 왜 이런 걸 하고 있어? 이게 재밌는데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 속삭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처럼 저희 남편들처럼 이런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 놓고도 잘 아이들한테는 잘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주의력이 이것과 이것을 갈 때 이 사이에 한참 동안 멍한 상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밤에 잠을 잘 자야 되냐면 그 신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 단백질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 뇌에 있는 단백질들을 밤 사이에 그 노폐물들을 착착착착착 버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잘 못 자면 이 우리가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멍한 상태가 되고 그 뭐라 그럴까 충분히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잠도 잘 자야 되고, 음, 놀기도 좀 많이 놀아야 되는데, 요즘 그렇지가 못하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이 주의력, 특히 문자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지. 근데 문자에만 집중한다고 꼭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내가, 어, 뭐라 그럴까, 공부를 잘하는 것과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죠. 그러나 이게 딱 인성과 그 사람의 사고력과 판단력이 잘 맞아져서 전인적인 인간이 되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잖아요. 그걸 생각하지만 그것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이 독해 주의력 또는 문자 주의력 또는 사고 집중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책을 읽으면 다 되나?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이 많은 것을 우리한테 줍니다. 책이 모든 걸 주지 않지만 아주 많은 거를 주는데요. 저는 책을, 저도 성격이 뭐 이렇게 좋은 성격은 못 되는데, 책을 읽으면서 개차반이 될 수 있었던 제가 많은 부분, 깎여지고, 그다음에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책은 이제 읽죠. 그러려면 읽으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까?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누구나 다 문자를 그냥 세상에 가면 읽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훈련이 조금 돼야 되고 됐고요. 이 훈련이 좀 어려워요. 한글 어렵습니다. 그 난독증에 대한 연구들을 제가 이제 발표할 일이 있어서 난독증 연구를 해봤는데요. 중국이나 그 영어 쪽에 난독증 환자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한글도 역시 그닥 쉬운 글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난독증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 아무튼 어렸을 때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은 일단 읽는 걸 할 테니까 그걸 해독하고 글을 읽는 걸 하니까 그런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책을 주실 때 어릴 때는 어때요? 그림책을 주죠? 그림이 많이 있는 거. 이 읽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어,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면 알죠. 뭐 하나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할 때 우리가 대부분 웃었잖아요. 심심한이 뭐냐. 사과하는 태도가 이게 뭐냐. 근데 그 심심함이 다른 거잖아요. 내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차원이 좀 더 어려워요. 그리고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겪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한다고 할까요? 생각을 하죠. 이해까지만 하고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책을 읽긴 읽었을 때 뭘 읽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읽기만 하고 이해를 한다면 문자만 읽었어요. 문자만 읽고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너 무슨 뜻이니? 라고 하면 잘 몰라요. 근데 이해를 했어요, 이제. 무슨 뜻인지도 알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했어요. 거기서 나온 생각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키거나 내 생각을 변화시키거나 나의 어떤 다른 여기에서 어떤 도약할 수 있는 것들을 변화를 차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읽는다는 전체의 행위를 읽는다서부터 가장 저차원적인 읽는다서부터 나를 변화시킨다까지 가는 것들이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읽기를 훈련하죠. 이해도 훈련합니다. 이해를 훈련하면 생각도 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어느 순간부터 읽기를 그만두는 때가 있어요. 바빠서 읽기를 그만두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읽기 습관이 잘 된 사람들은 바빠서 힘들어서 내가 책은 지금 잠시 못 읽지만 언젠간 다시 책을 잡게 돼요.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내가 회사나 일에서 필요할 때 꼭 다시 책을 잡습니다. 그런데 읽기 훈련이 잘 안 되고 습관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까지도 유튜버에 의존해요. 요즘은 유튜브에서 많이 알려주니까. 근데 그건 굉장히 짧습니다. 생각할 거를 주지 않고 우리를 계속 넣어주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그걸 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릴 때 책 읽는 습관은 꼭 들려주고 익혀주고 그다음에 읽는 습관을 넘어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습관까지도 다 갖춰주는 게 평생 좋습니다. 책에는 어떤 게 책일까요? 데이터들은 세상에 많죠. 특히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 가면 데이터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쫙 모아서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되죠. 이 정보들을 정리를 한 것이 난리지고 책은 난리지 단계에 속합니다. 책은 데이터만 모아놓지 않습니다. 데이터만 모아놓은 것들은 무슨 사례집, 무슨 집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책은 이 난리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난리지가 위즈덤이 되려면 여기에 이해하고 생각한 그런 단계, 사고력 단계까지 가야지만 내가 변화할 수 있고 지혜를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도 힘들어요.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이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이제 AI 시대의 우리 관건인 거죠.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인지 단계, 이해 단계, 판단 단계, 통합 단계로 가는데 아까 난리들이 배경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 난리지들이 이 배경 지식이 착착착착 쌓여서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돼요. 조직이 되면 내가 필요할 때 그것들을 쫙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고학년 되면 프레젠테이션을 아마 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토론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논술문은 아마도 5, 6학년 때부터 쓸 거예요. 5, 6학년 때부터 쓴다는 건 그때 비판적 사고력이 확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3, 4학년 때까지는 준비 단계고, 좀 빠르면 4학년 때도 아이들이 그 비판적 사고력이 늘어나는 애가 있어요. 그때,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5, 6학년 때 주장문을 쓰는 거예요. 논술은 뭐예요? 자기 생각을 증거를 내서 이야기하는 거죠. 증거를 내서 증명하는 것을 논증적인 글쓰기를 하는데 5, 6학년 이상부터 이게 가능한 이야기. 그전에는 뭐 다르게 좀 써도 괜찮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이 통합 단계, 난리지들이 조금 쌓여 있어야 돼요. 난리지가 쌓여 있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증거를 대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 우린 평생 문식성은 계속 습득된다. 근데 초기에 이 문식성이 잘 습득이 되어야지,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언제든지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 이것들이 평생 갈 수 있는 먹거리로 되어 있는 건데요. 어, 그것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아이들한테 하려고 이렇게 정성스러운 시간을 내서 오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 문식성이 없으면 사회관계도 잘 안 돼요. 왜냐면 자꾸 딴소리 하게 되니까. 왜 학교에서 왜 애들끼리 쟤는 맨날 딴소리해 하는 것들이 애가 그 말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특히 이해가 맥락적으로 안 돼서 그래요. 그 중학교 교과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과서에 나와요. 국어 교과서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런 말 나와요. 근데 거기 밥상에 그 엄청난 밥상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시험 문제까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문식성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조금 맥락적으로도 이해하고 문자 그대로도 이해하고 이해를 통해서 생각하는 법을 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우리 독서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읽기를 배우고, 그것들이 이제 어릴 때죠. 그리고, 그때 어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책을 읽죠. 왜냐면 어휘를 익혀야 되니까. 그리고 맥락적으로도 그걸 이해해야 되니까 다양한 책 읽기는 어릴 때 가능합니다. 물론 커서도 가능합니다만 어릴 때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내가 유창성을 길러요. 그 단어도 내 마음대로 적재적소에 쓰기도 하고, 또 책도 골라 읽기도 하고, 이런 읽기 준비, 듣기 능력, 이런 것들을 쭉 한다면, 그 다음엔 학습을 위한 읽기를 하게 됩니다. 학습을 위한 읽기는 초등 뭐, 2, 3, 4, 5,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쭉 하긴 하는데요. 이 학습을 위한 읽기를 할 때는, 그야말로 문해력이 이제 꽃피는 시기인 거죠. 여태까지 준비되었던 것들이 점차 발현이 되면서 논술문도 쓰고 토론도 하고 논증적인 글도 하고 다른 사람과 협업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뭐 이러한 단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학습에 필요한 책을 골라 읽기도 해요. 본인이. 엄마가 이거 읽어 저거 읽어가 아니라 본인이 나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니까 어떤 책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책을 목차를 보고 내가 필요한 목차는 요거야. 이 목차 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은 요거야. 라고 해요. 그거를 적독이라고 하는데 내가 필요한 거를 발췌해서 읽는 거예요.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애는 내가 필요한 건 요거야 하는데 엉뚱한 걸 한다거나 자기 논리에 맞는 것만 해요. 근데 토론할 때는 자기 논리에 맞지 않는 것도 읽어야 서로가 그것을 대항할 수 있거든요. 준비를 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등학교 이하 대학생부터는 대학교 이상인 삶을 위한 읽기를 하게 되죠. 이때 정말 편안하게 지금 어머님들도 그 아이를 키우면서 책을 읽고 또 나의 그 커리어를 위해서도 책을 읽고 또 나의 그 힘들 때도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이 삶을 위한 책 읽기입니다. 그리고 평생 독자를 취하는 건 요거죠. 책이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독서 치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요, 책을 읽고 즐겁게 놀이를 해요. 그래서 요리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또 이 놀이 기반 독서를 통해서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책을 읽고 유창성을 가지게 되고 또는 어휘를 획득하게 되고 그 맥락적인 것들을 획득하게 되고 이해를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가면은 진로 활동 기반 독서 또는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해서 주로 전략이나 내용 중심적으로 갑니다. 어릴 때는 읽기 전략을 해요. 유추해보자. 다음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떠한 성격을 가졌을지 생각해보자. 이 사람의 판단이 과연 옳은지 아닌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배운다면 중학교 이상 고학년이 되면은 전략을 잘 활용해서 내용을 좀 더 파고들죠.
그래서 학습을 위한 읽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이상은 이제 내용 중심으로 학습이나 진로의 어떤 그 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또는 그 이전 유치원 단계 때부터 독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독서 준비라는 게, 보셨어요? 외국에는 특히 유태인들은 책을 읽게 하기 전에, 그러니까 책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 아이를 책을 보여주겠다 할 때는 책 앞에다가 예전에는 그랬대요. 꿀이 구했던 시절에 꿀을 이렇게 뿌렸대요. 꿀을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 꿀을 이렇게 하나씩 찍어 먹게 하면서 이 책에는 이런 꿀 같은 단 것이 있다. 너 인생에 앞으로 살아갈 동안 여기에 뽑아낼 것들이 다 들어있다. 라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알려준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실제로 이제 저도 남편하고 이제 유학할 일이 있어서 이제 미국에 오랫동안 이제 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그 바이올린을 거기서 처음 배웠거든요. 근데 바이올린을 배울 때 그 학교에서 바이올린 학교에서 처음에 뭘 줬냐면 바이올린을 전혀 안 줘요. 그냥 손으로 막 뭘 하고 막 박자 맞추고 뭐 이런 것만 하더니 절대 바이올린을 안 줘요. 그 다음에 바이올린이라고 준 것이 바이올린 모형, 종이 모형 바이올린을 줬어요. 근데 그 박스로 만들어진 바이올린 안에 그 얘가 좋아하는 M&M 초콜릿이나 오레오나 뭐 이런 초콜릿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무거웠어요. 애가 들 수 있을 정도였지만,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띵띵띵띵띵띵 소리도 안 나는 걸 가지고 막 연습만 하고 그러더니, 어, 거기 있는 한 달에 한 번 전체가 모여서 잘하는 사람부터 초보까지 다 모여서 합주를 하거든요. 합주를 하나씩 끝냈을 때, 두 달쯤 됐을 때 우리 아이 그 박스를 쫙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나눠 먹고, 그다음부터 바이올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렵게 받은 바이올린이니까 얘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아, 책도, 아유, 쉽게, 세상에 제일 싼 게 책이죠. 전 요즘 책이 제일 싼 것 같아요. 세상에 제일 싼 게 책인데, 그 책을, 그러다 보니까 소중하게 안 다루고, 매우 귀찮은 걸로, 짐짝으로 취급되거든요. 근데 거긴 많은 지식이 들어있고, 우리 살아갈 토대가 들어있는데, 그걸 그렇게 해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걸 보고, 아, 책은, 음, 엄마부터, 가정에서부터 좀 소중하게 다루는 것으로 생각이 돼야, 인식이 돼야,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겠다. 평생 거기서 책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문식성을 배울 때요, 문식성을 시작할 때 문식 환경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자들은 그걸 연구해요. 이 집에 책이 몇 권이나. 그걸 쭉 추적 조사합니다. 쭉 추적 조사해서, 아, 이 집에 엄마가 책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있나, 책이 몇 권이나 있나, 아이는 책을 어떻게 다루나, 책을 어디다 두었나, 이런 것들을 문식 환경이라고 하는데, 연구자들은 문식력이 좋은 아이들을 거꾸로 추적해서 연구할 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준비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독서 준비할 때, 이 준비 과정이 좀 오래 걸려요. 이 준비 과정을 그냥 글자만 읽었다고 우리는 독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아이들 정서적인 거, 뭐 습관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초등 한 3, 4학년도부터 이때부터는 우리가 뭐 독립적으로 책을 읽기도 하고 어휘 연습도 하게 되고, 이때 그 이해 단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휘도 많이 익히고 어떻게 생각할 건지, 그리고 이해를 어떻게 시킬 건지,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독립적인 데. 자, 그러면 보세요. 초등 저학년 때는 이렇게 독서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엄마랑 그때는 뭐 어휘 연습 안 하나요? 합니다. 엄마랑도 하고 책에 있는 엄마 이게 뭐야? 이건 연필이야. 엄마 이게 뭐야? 이건 볼펜이야. 똑같이 쓰는 거야. 엄마 똑같이 쓰는데 왜 이건 연필이고 왜 이건 볼펜이야?
이거는 연필은 까만색으로 이렇게 까만색 흑연이면 어렵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건 지울 수 있어. 볼펜은 못 지워. 아하, 연필은 지울 수 있고, 볼펜은 못 지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때 비교를 통해서 어휘를 학습하고 개념을 학습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모랑도 학습할 수 있고, 책에서도 볼 수 있지만요. 그런 걸 합니다. 그 다음에 초등 고학년 때부터는, 어, 이미 독서 준비는 다 끝났고,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책을 읽고, 이 당시에 어휘도 하지만 이해를 많이 하고, 그 이후부터는 독립적으로 엄마들이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력을 많이 구성합니다. 뭐 독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어머니께서 아이가 이럴 거예요. 나 오늘 또 방에 들어가서 책 읽겠군. 책이 버린 거예요. 너 어떻게 했으니까 방에 들어가.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 되니까 책 읽어. 그리고 벌을 책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독서는 상인 거지 벌이 아니에요. 벌로 생각하는 순간 아이들은 책 읽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꼭 독서는 상으로 주는 거다. 그리고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려면 매일 10분 이상, 20분, 최소한 20분씩 또는 어리면 10분이겠죠. 더 어리면 5분이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에 맞게 상처럼 주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꼭 습관을 들여 매일같이. 엄마 딴 거 하고 엄마 설거지 할 동안 너 책 읽어가 아니라 엄마도 책 읽고 아이도 책 읽고 이래야만 습관이 쭉 돼요. 엄마는 딴짓 하는데 아이가 너만 책 읽으라면 되게 싫어요. 그때 휴대폰 가지고 싶어요. 그럼 엄마도 휴대폰 만지지 않고 아이도 휴대폰 옆에다 두고 책 읽는 습관을 10분, 20분이 그거 무섭습니다. 그게 배인 게 정말 무섭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이제 문해력이 뭐냐? 글을 읽고 어떤 자기 정보나 지식에 접근해서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이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 해결도 있지만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 문제를 여태까지 어머니 고민 없으세요? 고민 저는 되게 많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하지? 그럼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배워요. 생활에서의 문제 해결은 우리 부모가 이럴 때 이렇게 했지. 맞아. 그거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내 자체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한테 책처럼 어떤 문해력을 저한테 키워주는 거예요. 또 어,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또 이거는 도대체 내 신념인지 네 신념인지, 사회가 심어준 신념인지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이 바로 우리는 문해력이라고 하고 의사소통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요즘 인터넷 보면 짧은 글 막 되게 많죠. 그다음에 휴대폰 보면 막 쇼츠로도 막 짧은 엄마 거기 그거 보면 다 정보 나와 있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지식을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하나 가지고 우리는 책을 읽었다고 생각해요. 훑어보기, 책 읽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들 독서 수업을 할 때 애들이 바빠요. 연애하느라 바쁘고, 술 먹느라 바쁘고, 놀라 바쁘고, 또 뭐 공부하느라 바쁘고. 그래서 책을 안 읽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전 책을 안 읽었는데요. 책은 뭔 내용인지는 알아요. 이 얘기는 인터넷에서 줄거리 봤다는 얘기거든요. 언어. 줄거리는 그야말로 줄거리만 안 거예요. 책에 있는 행간에 있는 이해나 맥락적 이해는 절대 몰라요. 책에 있는 메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뭔지만 책의 줄거리로 알고 있고 그걸 생각해보지 않고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책 읽기가 싫어요. 책을 읽는다는 건 꼭 내가 생각한다까지 포함되어야지 그 독서예요. 문자만 읽었다고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읽는다는 착각에 빠졌을 때가 많아요. 저 그거요. 제가 이제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책은 미국 이제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아이들이 독서를 어떻게 하나? 얘네들은 어떻게 미국 사립학교 그 뭐라고 죠 소규모의 5대1 이런 사립학교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나? 이런 걸 하려고 이제 가서 룸 헬퍼를 하면서 매일같이 몇 년 동안 다녔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전들을 읽어요, 중학교 때. 근데 그것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사고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글쓰기 실력이 매우 넓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우직하게 책 한 권을 2달에 걸쳐서. 근데 여기는 하나 가지고 뭐 다 안 읽었다. 또는 읽었어도 인터넷을 읽었다. 이거는 진짜 우리의 사고 능력을 빼앗는다. 깊이 읽기, 깊은 생각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그러면. 어, 저는 이제, 이건 주로 제 철학에서 꼭 하는데요. 철학은 꼭 질문하게 해요. 질문이 없는 건 철학 수업이 아니에요. 사고력 수업이 아니에요. 질문을 하게 해요. 또는 질문을 만들게 해요. 책을 읽고, 아, 여기서 질문할 거를 5개만 찾아오기. 이렇거든요. 그럼 처음에 애들은요, 저차원적으로 질문을 찾아요. 어, 읽기 뜻이 뭐예요? 생각 뜻이 뭐예요? 그래도 오케이. 우리는 자꾸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웠거든요. 그렇게 저차원적이고 유치한 질문도 오케이. 그렇게 훈련을 쌓아다지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며 읽기. 유치한 것도 질문하기. 근데 질문하려면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점점 깊어지면 질문이 좋아져요. 그래서 깊, 깊은 읽기는 깊은 질문을 낳는 거예요. 깊은 질문은 깊은 사고를 가져오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 수업은 문제를,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질문을 답하면서 하는 사고 수업이에요. 사고 수업. 내가 사실 저도 이 책의 집필진이기도 해요. 뭉치의 인문 철학, 첫 인문학. 이 책에 저는 집필하기도 했지만, 할 때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사고력을 높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무척 많이 했어요. 다 저와 같이 이제 철학 박사들을 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질문을 직접 받으면 좋지만 책이라는 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거리를 던져줄 수 있을까? 근데 이 생각거리를 그냥 읽기가 뭐니?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 한 차원 조금 더 한 뼘 더 깊게 나갈 수 있는 생각. 이것들을 하려고 고민을 했거든요. 어순도 고르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당연히 여기 있는 날리지가 있겠죠. 지식이 있겠죠. 이 날리지들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자기 체화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겠다. 물론 체화까지 가면 더 좋지만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질문을 받아서 생각까지 해보면 너무 좋겠다. 라는 정말 바람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거가 있어요. 요즘은 프랑스 철학이 대세예요. 옛날엔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꼽혔거든요. 보면 철학은 먹고 사는 게 조금 해결이 돼야 그 정신적인 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에 꼽히는 문화들이 거기서 철학이 태어났는데 요즘은 프랑스 사람들은요. 그리스 철학 다음에 이제 독일 철학이 대륙 철학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프랑스 철학인데 프랑스 철학과 독일 철학을 제가 비교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독일 철학은 원전을 충실하게 읽습니다. 충실하게 읽어서 그런 다음에 열심히 체화해서 그 다음 자기 것을 꼽혀요. 프랑스 철학은요, 독일처럼 원전을 충실하게 읽긴 합니다만, 프랑스 철학은 또 읽고 또 읽어요. 또 읽어서 다른 생각의 차이를 계속 만들어내. 그래서 요즘 프랑스 철학은 다양한, 다양한 철학을 막 뿜어내요. 들레즈, 뭐 한 사람들. 사르트르, 다. 이런 사람들은 예전 고전 책들을 여러 방면으로 읽고 나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을 묶어놨을 때 창의적인 생각, 좀 도움이 되는 생각들을 갖게 하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은 지금보다 조금 더 넓은 쪽에서 생각을 해야만 가능해요. 눈높이가 조금 더 높아야 돼요. 아이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얘기를 해서는 창의적인 질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이들보다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질문들을 찾아내려고
매우 애썼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그 친구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을 때, 이제 각자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피구 시합에 나는 어떻게 했다. 뭐, 얘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 그때 이제 비판적 사고력이 있어야죠. 누가 잘못했다. 이건 어떤 점에서 잘못했다. 하지만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해결을 해보자. 얘네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여기서는 우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화해라기보다는 내 친구들의 우정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떻게 얘네들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자, 계속되는 질문, 이렇게 저희가 그 뭉티책에서 질문을 계속 한 이유들은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자, 질문을 한 사람과 질문을 받는 사람 둘 다의 생각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넓혀주고 너의 생각을 물음으로써 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또는 나는 왜 이쪽만 생각했지라는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확대합니다. 요즘 연구는 혼자 안 합니다. 그 논문들 보면요. 공동 연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하면 더 나은 결론이 안 나와요. 조금 더 나보다 너의 생각을 묻고 너의 연구를 가져오고 다른 측면에서 연구를 해서 이 사람들이 공동 연구를 하면 보다 나은 해결책이나 보다 나은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아이들은 바로 그러한 시대에 살 겁니다. 혼자서는 다 자기가 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여럿이 같이 하는 시대. 그래서 요즘 프로젝트 수업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과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은 이런 질문하고 어, 생각하고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니까 문해력은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질문이 좀 더 사고력을 높여줄까? 어, 어머니가 질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아이들 사고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너 밥 먹었니? 는 어떻게 해요? 딱 두 가지죠. yes 아니면 no죠. 이거는 물론 이제 그런 건 점검할 때는 필요하죠. 너 그거 뭐 할 때 뭐 했니? 라고 하는 거는 판단을 묻는 거는 필요해요. yes, no 질문이 안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고력을 넓혀주는 생각을 넓혀주는 것들은 yes, no의 질문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또 엄마들도 너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나 이거 도와주면 좋겠어. 그러면 왜요? 생각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아이한테 준 거예요. 아이하고 엄마 중에서 생각의 주도권을 엄마가 가지고 있으면 아이는 항상 피동적인 아이, 능동적인 아이가 되지 않고요. 그거 습관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항상 물어. 그러니까 나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비주체적인 습관이 되어버린 거야. 몰라. 엄마가 판단해줘. 엄마대로 할게. 이런. 그러니까 항상 판단의 주체를 너한테 주는 거예요. 아마 엄마가 바라는 게 있죠. 그럴 때는 선택의 지지를 여러 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눈치를 보긴 합니다. 내가 이랬을 때 엄마가 좋아하겠지? 그럼 내가 해줘. 애들도 엄마 머리 위에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를테면, 너 숙제했니? 는 yes, no 질문이에요. 너 숙제부터 하고 노는 게 좋으니 숙제하고 나서 놀고 나서 숙제할까? 이건 선택의 여지를 아이한테 주는 거죠. 회사적인 질문, 개방적인 질문, 아이가 뭔가 막 이렇게 뭔가 조립하고 있어요. 내가 도와줄까? 그럼 뭐예요? yes, no. 내가 지금, 너 이거 힘들구나. 무엇을 도와줄까? 엄마, 내가 이게 안 되니까 요것만 도와줘. 뭐 이런 거죠. 아까 싸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에 보면 yes, no 질문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옛날처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사탕가게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거는 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개방형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사고력과 이해력을 확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철학적 질문들인 거죠. 그 왜 문제집 보면 문제집 뒤는 다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이 있는 그러니까 문제집이라는 건 답이 있겠죠. 그걸 풀게 하기 때문에 거기는 물론 수학이나 국어나 어떤 것들은 사고력을 넓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어, 초등 저학년 때는 굉장히 폐쇄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서 그것도 자꾸 가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학원에서 풀고 오는데 엄마가 집에서 폐쇄적인 질문까지 해. 그러면 얘는 폐쇄적인 질문에 특화된 아이고 그래서 굉장히 필용적인 아이. 사고의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아까워요, 아까워요. 그냥 차라리 이거 하고 답을 주세요. 그 시간에 안 하는 휴대폰 하고 있을래요. 나의 집중력은 다 휴대폰에 가 있고요. 어, 생각하기는 싫어요. 네가 해주면 난 그대로 아바타처럼 해준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들 볼 때마다. 좋은 질문은 끊임없이 어, 논쟁을 낳는 질문들. 그래서 고전을 읽으라는 거죠. 근데 고전의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아무도 안 읽는 책이 고전이다. 라든지, 읽기, 아이들 말에 읽기 더럽게 싫은 책이다. 뭐 이러는데, 사실 고전만큼 우리 사고를 많이 넓혀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전을 읽으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도움을 받는 건데. 이를테면 제가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딱 이 순간에 이 아이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만. 그리고 그 이유가 지나면 선택할 수 없어요. 딱 이 순간에 여러분이 말하면 그 직업을 아이를 앞으로 갖게 돼요.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아이 음, 의사 만들어요. 뭐 만들어요? 무슨 과? 피부과 의사, 안과 의사. 아니면 다른 거, 뭐 김연아처럼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게 할 건지. 선택하시겠어요? 이것도 부모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우아하게, 아유, 뭐, 선택하지 않겠어요.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선택하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러이러해요. 라고 하면 그것이 타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인 거죠. 생각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대게 하는. 이런 거죠. 어머님들이 100세까지, 요즘 100세니까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근데 30세 이후에 한 70년간은 육체와 정신 중 딱 하나가 30세의 나이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육체의 30세를 원하십니까? 정신의 30세를 원하십니까? 이거 되게 어렵죠. 고민이 많이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30세? 지금 이 순간에 30세 나이가 좋느냐? 육체가 좋느냐? 정신이 좋느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되게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이런 게 좋은 질문. 프랑스에서 바칼로레아 같은 질문들은 대체적으로 근거들을 주고 이런 질문을 줍니다. 매년 철학 올림피아드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있습니다. 매년 철학 올림피아드에 철학 교실에 다니는 아이들이 거기서 응시를 해서 가는데요. 와, 너무 잘합니다. 걔네들은 어, 답이 딱 나오는 질문들을 받지를 않고 이런 질문들을 받고 자기 논증적 글을 씁니다. 이런 거. 어, 역설적 사유라는 게 나오는데요. 역설적 사유라는 건 아까 제가 이제 넘겨서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어, 우리가 한 가지 사물을 보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사물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판단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해석으로 가요. 자기 해석.
내가 해석했을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해석학이라는 철학의 분야가 나오는데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존의 관습대로 해석해요. 저희 아버지는 군인도 아닌데 너무 어릴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죽어라 열심히 일해서 장사를 해서 학교를 다녔어야 됐어요. 예전이니까 나무 장사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셔서 등록금 한 학기 등록해서 대학교 다니고 또 그 다음 등록금이 없어서 또 뭐 두부 팔고 뭐 팔고 해서 또 팔고 세탁소에서 아르바이트해서 그 다음 거 가지고 등록하고 진짜 그 4년에 졸업할 것을 한 6년 반에 졸업하셨대요.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취업을 하려고 또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제 아버지는요, 평생의 철학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먹는. 부지런하지 않는 거는 먹고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아이들은, 아버지 자식들은 저 포함해서 삼형제인데요. 아침 6시면 늘 일어나야 했었고요. 두꺼비 집을 확 열어요. 밤 12시에 두꺼비 집을 확 내려요. 12시 이후에 공부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6시에 두꺼비 집을 확 열고 모두 다 일어나서 운동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학교 가요. 이랬던 저희 집에서. 저희들은 그게 너무 싫었지만 아버지가 하도 하니까 했거든요. 저희 집 그러니까 저희 동생의 아들, 사촌 조카가 프로게이머예요.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얘는 밤새 하니까 절대로 아침에 못 일어나요. 저희 아버지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복장을 막 쳐가지고 했거든요. 저거 굶어 죽게 뻔한데 뭐 이러면서 저희가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 집에서 제일 돈 많이 벌어요. 자,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형태로 볼 수는 있어요. 해석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허용하는 범위도 여러 가지, 꼭 스테레오타입으로 줄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역설입니다. 다양한 해석할 수 있게. 물론 역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지만 요즘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그건 무의미해라는 게 아니에요. 철학에서는 무의미는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너무나 많은 수도 없는 의미들이 있어서 어떤 거 하나로 포착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다양 수많은 의미들을 찾아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배적인 이야기에 상처받는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분법적인 사유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열려 있으려면 어때요? 질문이 개방적인 질문이야. 폐쇄적인 질문이라 개방적인 질문은 우리의 사고를 넓혀주기 때문에. 프랑스나 미국에서 SAT도 논술문을 쓰거든요. 미국 대학 수학능력도 꼭 장문이 있습니다. 어, 장문을 할 때는 누가 해요? 엄마가 못 써줍니다. 아이가 씁니다. 아이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독하고 이해하고 깊게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난리지를 잘 구성해서 그걸 가지고 창의적인 답변을 쓰거나 매우 논증적인 답변을 쓰는 거, 정치한 답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이분법적인 사고거나 폐쇄적인 사고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시험 문제 답을 채점해도 그런 거를 우선합니다. 음,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채점할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이제 뭐 2대 아이들 시험 치러 오거나 논술 시험 치러 오거나 뭐 어디 가톨릭 때 뭐 논술 치러 하고 오면은 그런 모의고사의 논술문을 제가 채점할 때가 있는데요. 똑같다. 음, 똑같다. 왜? 논술 학원에서 배운 그것대로 하면 똑같습니다. 매력적이지 않고. 그러나 이제 논술문은 어느 정도 채점할 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초침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하지만 볼 때마다 찍었다. 빵
붕어빵 찍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문해력 키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습관 들이기, 책 읽는 습관 들이기. 하루에 10분 좋습니다. 20분이면 더 좋습니다만 아이가 안 되면 20분을 강제하지 말고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책을 읽고, 책을 읽는데 그때는 나를 방해하는 도파민을 막 쭉쭉쭉쭉쭉 할 수 있는 그런 나를 유혹하는 것들은 조금 잠시 멀리. 그리고 벌을 주지 않는다. 책 읽어가 벌이 아니라 상으로 준다. 맛있는 간식도 주면서 책 읽는 시간을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게 문식 환경이죠. 자, 첫 번째, 책 읽는 환경을 주는 습관을 둔다. 책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읽느냐? 생각하며 읽는다. 이건 어떻게? 엄마가 질문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없고. 어떤 애들은 엄마가 질문한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럴 때는 책을, 생각을 많이 줄 수 있는 책을 읽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책들을 통해서 사고하는 습관을 하루에 10분, 하루에 20분을 조금 준다. 한 문제를 생각해도 좋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에 하나라도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만 바로 내가 됩니다. 어, 저도 유튜브 많이 보고, 저도 인터넷 많이 하고, 어디 가서 뭔가 발표해야 되니까 뭔가 많이 하겠죠. 이런 문명의 기기를 많이 쓰겠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들, 그냥 어디서 가져온 것들은 금방 까먹습니다. 애들 시험 보고 나면 다 까먹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서. 생각에 룸을 많이 둘수록 오래 남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인생의 과제들을 풀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습관을 강조했지만 이 습관은 책 읽는 습관, 사고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겨울방학 동안 쭉 해주면 문해력은 발달이 됩니다. 발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중등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 안타깝네요. 자, 근데 현재 지금 아이가 중1, 네. 음, 주 2, 4권, 두 권 내지 네 권을 읽는데 많이 읽는 편. 네, 그러네요. 중1인데 이 정도는 훌륭한 거죠. 너무 훌륭합니다. 근데 뭐가 걱정인 거죠? 책에 빠져서 다른 걸 못할까 봐 걱정이신 거죠. 그죠? 그리고 요즘 읽는 책은 달의 아이, 오로라. 네. 오로라 참 좋지요. 아이들한테 힐링이 되고. 여자친구인가 봐요? 네. 음, 남자예요? 이야, 감성이 또 남다르다. 네, 책 읽는 거 보니까 감성도 있네. 자, 감정도 판단이에요. 우리 철학은 맨날 이성적인 것만 보는데요. 그래서 여태까지 문제였는데요. 감정도 판단이기 때문에 감정을 잘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남의 감정을 읽는 것도 문해력이거든요. 요즘 사회성은 남의 감정을 잘 읽기가 문해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좋습니다. 자, 아까 제가 해주신 그것부터 할게요. 책을 많이 읽는데 지금 읽어도 있는데 됩니다. 중1 때 안 읽으면 언제 읽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져서요. 아이들 프로젝트 수업하는데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것을 소홀히 할까 하는데요. 학교에서 하라는 것을 해가는 한 소홀히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이렇게 되면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 교육학 박사긴 하지만, 교육학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집마다 상황이 다르고 아이마다 성품이 다르고 다시 말해서 기질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언어 도단이고 어떻게 보면 협박이에요. 그럼 저는 그건 잘 못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면 제 아이는 초등 6학년 때까지 저랑 일주일에 한 번 교보나 영풍이나 서점에 갔습니다. 거기서 다 못 사주니까 책을 읽고 오거나 또는 애가 좋아하는 책을 한 권씩 골라가지고 왔습니다. 또 집에서 책을 좀 구비해 놓고 제가 일을 할 때는 그냥 아무 데나 놓고 책을 읽도록 펼쳐놨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6학년 때까지 가고 중학교 때 중1 시험에 망쳤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뭐 여러 가지가
성적도 안 나오지만 그때는 나왔었거든요. 망쳤습니다. 중1 내내 망쳤습니다. 근데 중1 때 우리 아이가 어, 이제 책을 또 많이 읽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엄마 나 학원 보내줘를 얘기를 해서 그때 처음 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준비가 됐을 때 애가 원할 때 넣어주는 것이 가장 잘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고요. 중1 때 망했던 것들이 중2, 3학년 때면서 쭉쭉 괜찮아졌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것 같습니다. 아,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책 잘 읽는 애 쉽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 또 권종하 선생님께서 네. 아까 질문하시겠다고 손 드셨거든요. 네. 아, 네네. 권정 네. 선생님.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새 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고요. 네. 얼굴 네, 보여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첫째는 읽기 습관이 잘 돼서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책 사준다는 게 아이한테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고 말씀하신 대로 서점에 가서도 책을 사러 자주 가거든요. 사실 좀 부담이 되지만 책은 투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책에는 아낌없이 이제 하는 편이에요. 저도 전공을 국어를 해서 그런지 좀 관심도 많고. 근데 아까 이제 어떤 분이랑 질문이 좀 겹치는데, 아이가 선택을 할 때 둘째 같은 경우는 학습 만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요새 흔한 남매라든지 이런 만화책을 많이 봐요. 그리고 첫째는 그런 만화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쉴 때 여가로서는 학습 만화는 추천을 하는 입장인데, 박사님의 의견 어떤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이가 어떤 특정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읽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읽는 것이 좋은지, 그러니까 아이가 선호하지 않더라도 그 다양한 책들에 대해서 접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걸 계속 읽는 게 더 좋은가에 박사님의 의견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막내가 이제 저희 이제 6살이거든요. 그래서 막내는 이제 혼자 책 읽기 독립을 조금 시작한 시점이에요. 한글을 자기가 떼서 더듬더듬 읽기는 하거든요. 그 막내에게 가장 효율적인 독서법도 하나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흔한 남매 같은 만화책 여가 독서로 좋습니다. 그게 대세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화책을 좀 선별해 주는 것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워낙 만화책이 요즘은 잘 나와서 다행인데, 우리가 만화를 걱정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도파민이 너무 팍팍 나와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다른 걸 볼 생각을 안 한다. 이게 걱정이잖아요. 근데 그, 그 노블 만화들도 요즘 고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전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화책을 읽었을 때 다른 책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약속을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고. 아마 뭉치는 그걸 동시에 읽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또 하나는 편식하는 아이, 그죠? 그 아이가 몇 학년입니까? 그러니까 편식이라는 건 편독하는 아이. 4학년? 5학년. 아이고,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가는 건데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중학교 가면 편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걸 읽게 됩니다. 물론 근데 내가 이런 방향이 좋아. 예를 들면 문학이 좋아. 어머니 국문과 나오셨다니까 문학이 좋아. 이러면 내가 힘들 때 문학 읽습니다.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내가 힘들 때 읽고 하지 말래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막 자꾸 하게 요구합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걸 읽습니다. 읽지만, 내가 좀 쉬고 싶다 할 때는 다시 그 책을 찾기 때문에 너무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마음이 가벼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니야, 7살. 이제 막 글 읽기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머니가 안 읽어주시나요, 혹시? 읽어주셨죠, 여태까지? 셋째라서 제가 읽어주는 거는 소수고, 둘째 언니가 읽어주거나, 이제 오, 뭐 제가 읽으면 같이 양쪽에서 읽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사실은 근데 첫째 때보다는 그 독서량이 현저하게 적을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언니가 그거를 조금 역할을 대신 해주긴 하거든요. 네. 원정아님은 참 아이들 잘 키우셨군요.
애셋이 그렇게 책을 잘 읽고 그런 문식 환경이 굉장히 좋은 거. 어머니가 환경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어머니 자체가 환경이었고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그 7살 친구는 그 위에 있는 언니 누나인지 언니인지가 잘 그렇게 해주면 좋은 것 같고요. 아이가 관심 있는 아직 7살이니까 그림책 음, 그림책 위주로 많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읽는다기. 혼자 읽어도 좋고, 어머니가 읽어도 좋고, 언니가 해도 좋고. 다만, 아이한테, 강요된 글자, 갑자기 글을 많이 읽기 때문에 좀 더 점프하는 그 준비가 안 된 그 책을 주는 건 아니실 거라고 믿고,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에 또 질문들이 되게 많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간단하게 그럴까요? 답변을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또 활동, 부모가, 초2, 좋습니다. 근데 저는 어머님들께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랑 아이가 관계가 좋지 않은데, 책 읽고 이야기하는 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좋습니다. 부모가, 아이랑 책 읽고 이야기하는 게 좋으면 얼마든지 하면 좋습니다. 이를테면, 주인공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니? 뭐, 그거 어떻게 해결했대? 이것만 해도 좋습니다. 또 뭐 주인공 성격이 누구 닮았더라 뭐라든지 걔랑 비교 견주어 와서 하는 거 이런 거 또 유추하기 이런 거 좋습니다. 그게 바로 다 독후 활동이에요. 아니면은 독후 활동은요 그냥 책 이름만 말해보기 해도 독후 활동이에요. 독후 활동이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2학년은 그냥 내가 읽었던 만약에 거기 늑대가 나오면 늑대가 나오는 책들이 뭐뭐 있었지? 라고만 꼽아봐도 독후 활동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다 하면 엄마랑 독후 활동하는 건 아이한테 버립니다. 그럴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3 올라가면 책 읽는 시간을 정해서 네. 책 읽는 시간은요, 우리가 우선순위에 항상 밀립니다. 책은 밀려요. 아이들한테도 밀리고, 바빠서 해야 될 시간, 하루 일과 중에서도 밀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독서 습관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책이 귀찮거든요. 책은 생각해야 돼서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꼭 책 읽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10분, 20분만이라도 매일같이 정해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때 어머니도 같이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휴대폰 안 보시고. 남자의 삼형제 남자의. 네. 학습 만화, 대사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학습 만화 2개 읽으면 뭐 다른 것도 하나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렇게 요즘 뭐 쿠폰 해가지고 이거 하고 몇 권 읽으면 이렇게도 하고요. 아이들은요, 은근히 엄마랑 단둘이서 바깥에 나가서 차 마시고 책 읽기를 참 좋아합니다. 책 한 권 가져가셔서요, 커피 마시면서 책 읽으시면 진짜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잘한 거가 있다면, 우리 아이 교육에 있어서 제일 잘한 거가 있다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서점 간 것 그거 빼고라도 일주일에 한 번 책 가져가서 커피숍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책 읽었던 거. 1시간씩이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책이 좋은가요? 관심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것만 읽진 않죠. 우리가 모험가 할 때, 왜 그건 스캐폴더라고 합니다. 용어로는, 어, 내가 A라는 걸 잘해, 익숙해.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다른 거 하고 싶죠. 그럴 때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이 도와주는 걸 스캐폴더라고 하는데요. 이 도움닫기 하는 이것들을 잘하면 난이도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이가 책을 잘 읽는다 하더라도, 전 이렇게 합니다. 수업할 때. 이를테면 난이도가 높은 책을 다음번에 읽어야 할 때 그 책에 대한 아주 재밌는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딱 말을 안 합니다. 책에서 확인해. 이렇게 도움닫기 하는 부분들을 좀 제시해 주면 좋습니다. 아니면은 관심이 난이도 있는 것들을 같이 읽어주시면 그 다음에 쓱 올라갑니다.
책은 항상 나선형입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지 마시고요. 나선형으로 좀 쉬운 책, 고학년도 그림책 어려운 거 많거든요. 그림책도 읽어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해야 아이들이 점프하기 좋습니다. 어, 너무 지식 위주와, 그렇군요. 지식 위주와 판타지만 찾아서 걱정인데 괜찮을까요? 지식 위주는 이제 아이가 호기심이 많군요. 뭔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은데, 그렇게 되면 지식은 어떻습니까? 네이버에서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달되는 데가 조금 아쉽습니다. 지식 정보책들은. 그래서 지식 정보책 또 읽게 냅두시고요. 조금 더 도와주세요. 다른 책을 좀 읽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 생각의 룸이 넓어집니다. 지식은 그냥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이렇게 분산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나랑 관련이 있을 때, 확 발달됩니다. 독서력 쓰는 게 좋은가요? 좋지만요, 아이가 싫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난독증이 있거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한 친구들, 고등학생 아이들 지금 상담하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친구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일기는데 한 줄 이상 쓰면 안 된다고 1년 동안 얘기했어요. 2줄 쓰면 혼난다. 딱 한 줄 써라. 그랬더니 너무 상을 받은 느낌이래요. 근데 그것도 습관 들이기가 너무 싫죠. 그래서 6개월 지난 다음에 2줄 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독서력 쓰는 게 좋지만 아이한테 힘들게 쓰면 아이를 오히려 또 책을 읽지 않게 한다는 거 유념하셔가지고 아이에 맞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문 철학 책 보고 책에 나와 있는 다른 의견도 신기하면서, 좋네요. 그걸 아까 수많은 의미들을 찾아내는 것. 그래야 창의력 있는 해결이 나온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지필진들은 썼던 것 같습니다. 몰라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책에서 그럭저럭 좋아하는 네, 그럭저럭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은 다 해독하거나, 좋습니다. 여러 번 읽기. 좋습니다. 프랑스 남자군요. 네. 또는 교과서 배경 지식이 넓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제가 아무리 봐도 저건 2~3시간, 저도 그 정도 걸려서 읽는데 애들이 30만에 읽었다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안 읽은 겁니다. 문자만 읽은 거거나 중간중간 발췌도 가고서 읽은 거나 스토리 위주로 읽은 겁니다. 스토리 위주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끝났대. 이거거든요. 생각이 없죠. 이거는 스토리 위주로 읽은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스토리 위주는 줄거리 요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명작을 읽어보나, 아까 초3이죠? 초3 남자애들 명작은 조금 읽다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네, 빠르게 읽는 거는 애가 정말 능력이 돼서 하는 건 좋지만, 책을 읽고 잠깐 휴식, 책을 읽고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두는 게 좋은데요. 이때는 어머니가 그럼 개입하세요. 너무 빨리 읽는다 싶으면 잠깐 어머니가 이렇게 뭐를 맛있는 걸 주거나 걔가 좋아하는 걸 주면서, 야, 얘가 지금까지 한 거 얘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말 좀 해줘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라든지 살짝만 개입하세요. 많은 개입하면 잔소리 같이 들리니까 한마디 이상 하지 마세요. 걔가 하는 말에 토달지 말고 엄마 생각만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선행하는데 너무 학교에 충실해서, 아, 그죠. 불안함이 너무 큽니다. 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학원을 안 보냈는데, 저도 불안감이 컸어요. 근데 꼭 옆에 전교 1등이 있더라고요. 정말 왜 전교 1등은 우리 집 옆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 엄마가 끊임없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야, 이번에 뭐 할 때 같이 엮자. 저 그거 노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노해야 아이도 어떤 것에 노하는 법도 배워요. 예스 예스 하는 애들만 안 키울 수 있도록 저는 생각을 했고요. 어, 저는 철학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 어머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이 저는 목적론적인 삶을 있다라고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훌륭한 점은요, 사람은 또는 개개인의 물건은 또는 생물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것이 있다. 이 고유한 것을 최대치로 발휘하는 것이 훌륭한 거다. 우리는 훌륭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자 나름의 훌륭함이 다 있다라고 봐요. 각자 나름의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인 것 같아요. 줄탁통식 이렇게 쭉쭉쭉. 근데 아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쪼아주면 죽습니다. 병아리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원했는데 모른 척하면 아이는 그 안에서 또 숨막혀 죽습니다. 부모가 훌륭해서요. 너무 잘난 부모들 있잖아요. 너무 잘난 부모, 나뭇가지가 너무 커가지고 그 나무그늘 주면서 너는 여기서 쉬렴. 내가 큰 나무그늘을 만들어줄게 하면 아이들은 못 큽니다. 햇빛이 없어서. 때로는 부모가 자기 가지를 잘라서라도 아이가 클 수 있게 햇빛을 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 많이 사주고 학원 많이 보내는 것보다 아이가 클 수 있는 나무로 할 수 있도록 내 가지를 잘라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좋아하고 다양하게 많이 읽는 아이입니다.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교과 연계 전집을 구비해도 그럼 좋겠죠. 저는 뭉치 권합니다. 이게 교과 연계 전집이에요. 교과서에 맞게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긴 해요. 오케이. 어떻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뭉치와 상관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전집류도 이렇게 단계되어 있는 건 기획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일부. 왜냐하면 거기에 맞게 시스테믹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생각의 룸을 넓히는 책이다라고 처음부터 그걸 했기 때문에 그게 충실하게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머님 마음에 쏙 든다면 그 전집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단행본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행본은 그 한 권에 충실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이는 만화책을 스스로 읽어요. 몇 학년인데요? 좋습니다. 7살? 어, 어, 7살. 그러면 아직 7살인데, 만화책을 스스로 읽어서 많이 읽잖아요? 좋습니다만, 거기에 계속 탐닉할 수가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조금 개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휴대폰을 그 많은 그 도파민 나오는 것들을 자꾸 약간의 휴지기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네. 책을 읽고 엄청 질문하거나 되뇌이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철학책에 있는 사상가들을 더 알고 싶어 하는데 사상가들을 알기엔 초등이 읽는 수준의 책이 있을까요? 훌륭하십니다. 천재님. 아이들이 책을 잘 읽군요. 잠깐만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해주고. 네. 고맙습니다. 삼형제님. 네. 그러면 요것만 얘기하고, 아이고,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걱정하면 키우거든요. 그 어떤 애도 엄마가 걱정 안 하고 키운 사람 없을걸요? 다 걱정합니다. 삶도 힘들거든요, 우리가. 내 삶 부여잡고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부모가. 자, 아까 사상가들을 알기 위한 초등책. 이거는요, 제가, 어머님, 그 뭉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머님께, 그거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원했던 거니까, 이건 이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 책은 좀 다시 어머니께 천재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윤기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초일 되면 수학 가는,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보내셔도 됩니다. 네, 선생님, 이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열심히 강연 준비해주신 이영주 선생님께 너무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오늘 참가해주신 분들께도 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중간에 참고용으로 예시를 들어줬던 책은 저희 뭉치의 초등 첫 인문 철학왕이고요.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선생님께서도 저희 이제 초등 첫 인문 철학왕의 집필자로도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 책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뭐 상담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카카오톡에서 뭉치북스로 검색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채널 추가하신 후에 자유롭게 뭐 문의나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 뭉치북스 유튜브에도 저희가 편집을 해서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바쁘셔서 제대로 못 들으셨다거나 강연을, 그렇구나 또 주변에 또 강연을 추천하시고 싶다면 다음 주 정도에 저희 뭉치북스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선생님 강연을 다시 한번 또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모두 또 즐겁고 알찬 또 겨울방학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중고등책도 만들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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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생,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들 고민 되시는데요. 고민하며 키우니까 지금 하시는 거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훌륭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유롭게 나가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